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자원 구축론 중에서도 문화자원의 가치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지난번에 문화자원을 수집하는 거라든가 수집 정치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수집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수집하고 나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드러내고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책 같으면 책 한 권 한 권이 독립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성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하나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물론 책도 독립적으로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책 한 권으로 충분히 자기 설명이 가능한데, 문화자원이나 책이나 다를 것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원을 설명할 때는 과연 단독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것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 기관에 문화자원을 구축하겠다, 거기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심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문화자원을 수집한다면서 했던 얘기가 주로 이제 메타데이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가 분류 목록의 얘기들인데, 분류 목록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해 설명하면 메타데이터에 대해,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 데이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 문헌정보학이다. 대부분의 학문들은 그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응용하고 결과를 갖고 유출을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뭐 활용을 하거나 하는 것이 그네들 학문의 특성이라면, 우리는 하나의 일종의 매개 학문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주고 데이터를 수집해주고 이것에 대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절차와 공간에다가 배열해주는 작업들이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지고 어떻게 구조화되어졌는가, 네트워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어떻게 배열하였는가,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요즘은 인포그래픽이라는 많은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입체적이기도 하고, 2차원, 3차원 공간에 키워드를 나열하거나 키워드의 크기를 바꿔서 관계를 설정해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체 하나하나 자원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형성하고 메타데이터를 구축해 주는 것이 우리 문헌정보학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가치 중에 하나인데, 문화자원을 수집하겠다는 기관이 이제 문화자원 수집하는 얘기를 하고 용역을 주었더니, 용역팀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그 문화자원을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구축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A라는 자원에서 인물이면 인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또 뭐 어떤 그 사람이 쓴 어떤 글이라면 그 글에 대한 메타데이터, 또 그 사람이 만든 어떤 도구,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장인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재급의 물건들도 거기에 대한 메타데이터, 이렇게 메타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된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수장고 얘기할 때, 수장고라는 곳은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축적하는,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그 자원들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 짓는 게 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책은 책꽂이에 배열하고, 물건들에서 부피가 나가는 건 그 부피가 나가는 것끼리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건 잘 포장한다든가, 또 작은 것들은 또 작은 칸에다 배열한다든가, 아주 밀집도를 높이거나 접근성을 높여주거나 그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배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자원을 구축하는 목적이 배열을 위하고 보존을 위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그 설득력이 있고, 그런 메타자원을, 메타데이터를 개발하는 것 자체로 뭐 설득력 있겠다 할 수 있지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문화자원이 그 자원 하나하나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도자기를 하나 구웠다 하더라도 이 도자기가 도자기 하나만으로 설명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도자기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도자기를 만든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메타데이터 외에
그 도자기가 함유하고 있는 재료, 질감에 대한, 그 재료에 대한 얘기와 함께 그런 형상에 대한 얘기와 함께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얘기까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자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소설 쓰듯이 썼다고 해서 문화자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죠. 저기 지방에 있는 모 도시에 조그만 소읍에 옛날 오래된 관아가 하나 있었고 그 앞에 나무가 하나 심어졌는데 스토리텔링 하시는 분이 그 나무에다가 소설을 하나 입혔습니다. 옛날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가 주변 환경과 연결시키고 주변의 어떤 그 상황? 뭐 한 100년, 한 몇백 년 전에 상황을 연출해서 그 나무에 얽힌 사연을 쭉 설명해서 그 나무가 아직도 여기 존재하는 이유, 왜 존재했고 이 나무가 어떤 것을 목격했는지 어떤 사연이 담겼는지를 설명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 상품화를 했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들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곳을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런 재미난 얘기를 통해서 어떤 그 마을에 대한 인식을 좀 만들어가고 긍정적인 작업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문화자원이라는 것이 허구라든가 소설적 얘기들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것을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표현한 모든 행동들, 모든 결과물들 이 모두가 다 문화자원인데 그 문화자원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 맥락으로 엮여 있다는 사실이고 그 맥락으로 엮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갖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네시주에 있는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메디슨 도시 이름 제가 깜빡했네. 거기 가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진들도 잔뜩 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생전에 썼던 물건들도 놓여 있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을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상들 또 뭐 연극 영화에 출연해서 봤던 그 장면들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 특히 그 박물류들 사용했던 물건들 안경 뭐 선글라스 이런 여러 가지 옷들 이런 것이 있죠. 근데 그 옷이 우리가 여기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박물관이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옷을 설명하는 것이 아까 그 시골 조그만 소읍에 있는 관아 앞에 있었던 나무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냥 말로만 전달되어지는 거라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겠죠. 최소한 말로 전달되더라도 그 말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의 이 사회적 신뢰가 어떻게 되는지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만큼 그 사람을 알고 있는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해내고 검증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말에 힘이 실리듯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입었던 옷, 엘비스 프레슬리가 신었던 장화, 신발 이런 것들의 사진과 실물과 그 다음에 진짜 신었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 이게 얽혀 있으니까 그 장화가 그 옷이 신뢰감을 주어지고 진짜 엘비스 프레슬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저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화자원은 그냥 우리가 책을 보듯이 책의 내용을 쳐다보는 이런 내용이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성, 그 시대,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공감력, 그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어떤 단체가 문화자원을 구축하겠다 했을 때 이 문화자원은 단지 분실될까봐, 잊혀질까봐 모아서 쌓아두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라벨 붙여서 태그를 달아서 이건 무슨 물건이야 라고 쓰듯이 문화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다는 것은 의미 없다. 그럼 어떻게 문화자원의 가치를, 우리가 수집한 문화자원을 어떻게 드러내는 게, 어떻게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어렵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도 심사하면서 예를 들었던 방법이 뭐냐면, 문화자원을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21세기 살아온 우리 젊은이들은 저부터도 벌써 옛날 오래된 그림이라면 식상하고 잘 안 봅니다. 제가 성장하던 시기와 살아간 그 선진화되어지고 현대화되어진
서구화되어진 그 공간 속에서 느꼈던 그 감성과 문화 코드 속에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격리되어 있고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것 같고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집 저 집 가면 여기저기 걸려들 있죠. 그게 와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물건에 대한 얘기를 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소장하고 있던 물건인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그걸 아꼈는지 몰라 하고 그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면 그 물건에 대한 애정도 훨씬 커지는 것이고 이 물건을 어떻게 입수했느니 얘기하면 그것도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TV 프로그램의 진품 명품을 봐도 그 물건 하나하나가 그냥 독립적인 물건으로서의 가치에 무엇이 더해지냐면 그 물건을 소장하게 된 계기와 방법, 누가 소장했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 물건을 숨쉬게 만드는, 나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담아내는 거죠. 사람을 사귀는 것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 보고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쁘다, 뭐 어떻다 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로는 그 사람과 아무 관계를 갖지 않지만 지나가면서 말을 한마디 건넨다든가 어떤 행동을 유심히 쳐다본다든가 하면 그 사람과의 인상도 훨씬 더 각인되어지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장면에 어느 TV에 딱 나타나면 굉장히 친숙감을 느끼게 되고 마치 이웃집 같기도 하고 늘 보던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 사람에 대한 지식도 더 많이 늘게 되고 점점 더 친밀해지고 소위 팬이라는 집단에서 팬덤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크면 하나의 산업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문화자원은 그걸 어떻게 구조화시키느냐, 자원과 자원의 관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대한 얘기들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냥 돌만 쌓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돌과 돌을 이어주는 진흙과 그 볏짚을 이어서 붙여주는 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풀 같은 역할을 우리가 맥락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전개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화자원을 구축할 때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단 역으로 접근한다면 질문을 던져보자.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게 뭡니까?서부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런 단답형의 질문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저 모습들은 저건 다 무엇입니까? 라든가 이런 생각, 사고의 틀까지 굉장히 폭넓게 하고 그 사람 또는 그 시절, 그 장면이 연출했던 공간에 대한 얘기하면 그걸 확장시키면 뭐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겠죠. 그 시간대에 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니에 대한 얘기죠. 어떤 일련의 한 스토리, 어떤 흐름, 뭐 어떻게 드러내니, 그 관련된 사람에 대한 얘기, 공간에 대한 얘기, 시간에 대한 얘기, 사건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 자원들, 그 안에서 동원되어진 자원들끼리 상당한 유기적 관계를 갖기 시작할 것이고 그 유기적 관계는 그대로 그 가치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문화자원을 1000개, 10,000개를 모으고 거기서 메타데이터를 달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아까 시나리오, 그 조그만 관아 앞에 있어서 나무 같은 얘기들을 만들 때 그 설명들이 시나리오가 허구가 아닌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와 연동되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전개시킨다면 그 동원되어진 모든 자원들은 전부 다 문화자원으로서 충분히 자기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거기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인물로 등장했다고 치면 이 인물이 무엇을 했느냐가 그 공간과 시간대에서 어떤 문화적 가치를 갖지만 또 그 인물은 다른 공간과 시간에서 또 다른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또 드러내줄 수도 있다. 즉 같은 문화자원이라도 그 재활용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되어질 수 있고 다양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고 그 가치를 다양하게 드러내줄 수 있다. 그게 진정한 문화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이고 문화자원의 가치를 드러내고 수집하는 목적이다.
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놓고 본다면 결국 문화자원의 가치는 맥락,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컨텍스트의 다양성을 우리가 발굴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볼펜 한 자루가 갖고 있는 해석은, 이 메타자원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지만, 이 볼펜이 어떤 여정을 가졌는지, 어떻게 생산되어지고, 어떻게 이용되어지고, 어떻게 건너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지면 이 볼펜의 가치는 그 재화적 가치, 굉장히 부가가치를 많이 만드는 물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자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자원의 가치는 스토리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와 그 스토리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버추얼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실물 자원들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점. 가장 쉽게 표현되어진 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늘 사용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면 여러분은 클릭해서 몇 개의 사이트를 돌아다닙니다. 그 몇 개의 사이트를 돌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에겐 맥락적 접근입니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키워드가 되어지고 나를 다른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문장, 링크죠. 이 링크에 전달된 내용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다음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몇 개의 가닥을 밟아서 하나의 완성된 내 지식을 흡수하거나 내가 어떤 이해도를 높이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화자원의 구조 속에 있다면 어떤 인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간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공간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물, 실제 물건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건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출발은 굉장히 자기 의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해 들어오지만, 일단 접근한 다음에 전달되어지는 내용은 누구에게나 다 비슷한 내용들이, 같은 의도를 가졌다면 비슷한 내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으로 접근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딱 보여주는 순간 단절되고, 시간으로 접근한 사람은 그 시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보여주는 순간 또 단절되죠. 공간도 마찬가지고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에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소위 하이퍼 텍스트, 하이퍼 링크, 소위 그 의식의 흐름대로. 근데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 배열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 배열은 내가 의도한 바 또는 그것을 제작한 사람이 의도한 순서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축되어져 있다. 컨비네이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문화자원이 10개가 있고 10개가 어떤 특정한 그룹에 속해질 수 있다면 이 10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스토리가 몇 개일까? 근데 이게 10개가 아니라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늘어나면 그 중에서 몇 개가 골라져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또 다시 우리 이 속에다 빨간 돌, 파란 돌을 집어넣고 끄집어냈을 때 확률 계산하듯이 끄집어내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끄집어내고 했을 때, 그래서 1000개, 10,000개 지금 문화자원이 이 속에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을 끄집어냈을 때 이 끄집어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가 뭘까? 이거는 뭐 무작위로 끄집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특정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스토리를 갖고 스토리대로 전개시켜서 설명하고, 그 중에 어떤 자원은 다시 들어가서 다른 또 스토리에 불려나가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누가 허구로 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엮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것이, 그게 소설, 연극, 영화에 나타나는 파급 효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의 인물 캐릭터들을 뽑아서 공간을 재설정한다든가 시간을 재설정해서 어떤 장면을 연출케 한다든가, 이건 다 거기서 만들어진 얘기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플롯이 있는 것이고, 이런 플롯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집하고, 플롯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인물 하나하나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자원이라는 것은 그 맥락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과를 제출해서 결과물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화를 만들어도 영화 뒷얘기들도 상당히 따라붙죠. 다만 이게 독자들에게
시청자나 또는 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냥 엔터테인먼트, 오락에 있다면은 그냥 오락성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이 내용의 진지함에 따라서 뭐 전개되지만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런 역사성에 대한 얘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도 지리 역사를 배우는 목적도 당장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공간과 그 시간에 대한 것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와 살아갈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내 역할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문화자원은 그런 플랫, 어떤 구성, 어떤 스토리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스토리와 구성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스토리와 구성에 대한 메타데이터들이 우리가 웹페이지를 설계하고 전개하는 것과 같다. 모든 웹페이지는 굉장히 구조화되어지고 자기 설명, 의도대로 설명되어지는 것 같지만 독자들은 자기 방식대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축한 페이지에 다른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서 접점을 다양하게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게끔 해준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설계를 잘 하려면 디지털 박물관도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박물관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갖고 있는 유물들을 의도한 대로 배열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배열되어지고 구성되어진 그 어떻게 보면 그 전시의 타이틀, 주제 굉장히 의미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 수장고에 물건이 들어가고 필요하면 또 다른 물건과 섞여 나와서 다르게 또 설명되어지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자원이 많은 그런 수장고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박물관들은 평생 보여줘도 다 못 보여줄 만큼의 엄청난 얘기거리를 가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자원이 부족하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고 보여주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하게 전개되니까 1년 12달 늘 같은 자원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을 구축한다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우리가 이 박물관을 사이버 공간으로 옮기고 자원들을 전부 디지타이징 한다면 소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예를 들면 유로피아나라는 그 유럽의 박물관 연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 뜨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단편적이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자원 하나하나의 메타데이터만 중시하고 띄웠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 굉장히 다양한 것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은 가능할지 몰라도 큐레이터들이 의도하거나 또는 시대가 그 독자들이 만드는 어떤 그 구성과 스토리들이 담길 수 있는 여지가 좀 부족하다. 일단은 수집하고 보자일 수 있지만 지식자원들이 수집되어진 그 관계를 규명하고 구성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문화자원의 가치는 그 컨텍스트, 맥락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원 하나하나의 객체적 메타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런 구성과 플랫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가상의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왜? 그 안에는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한 데이터 값도 들어있고 근데 자원이 필요하다면 직접 드러내서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자원 하나하나라기보다 그 하나하나가 엮여진 이 구성된 스토리를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박물관을 찾거나 우리가 인터넷을 찾는 거라면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 자원들을 드러내주는, 보여주는, 표현하는 방법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문정과 친구들이 문화자원을 취급할 때 이것을 확장해보면 일반 행정자원, 일반 자원들, 일반 기록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 자원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고 거의 하나의 표준화 작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그 큐레이션이라는 것들이 도서관 책은 분류에 따라서 다 분산되어져 있지만
큐레이션은 다른 의도와 다른 구성과 다른 스토리를 통해서 그 책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해 줍니다. 융합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그 책들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그 작업이 사서에겐 굉장히 중요한 그 전문성을 담보하는 작업이라고 볼 것이고, 그 작업의 의도와 과정은 소비자 중심의 사고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들이 선행돼야겠지만, 그보다는 이용자들의 니드를 어떻게 그런 스토리와 구성으로 재구성해내고 이것의 메타데이터를 만들므로써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개발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자원의 가치는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런 맥락과 구성, 스토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결론으로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